딸이 내 손에 50만 원 봉투 하나 쥐어주고 말했습니다. 어디든 알아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 71살, 이름은 심광섭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이며 일부 인물 및 사건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전주역 앞 육교 밑입니다. 지난밤엔 바람이 살을 애듯 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베고 누운 시멘트 바닥이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습니다. 딱 1년 전만 해도요. 제 명함에는 건설 전무이사라고 써 있었고 집엔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손주가 뛰노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하루 지난 삼각김밥을 눈치 보며 사 먹고 버려진 골판지를 접어 무릎 밑에 깔아야 잠이 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믿었던 사람, 그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일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큰절을 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사업은 확신이 있습니다. 단 1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2배로 갚을 수 있어요. 사위의 눈빛은 간절했고 딸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저는 딸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은퇴금 5억, 그리고 살던 집을 팔아 얻은 돈 4억. 전 재산 총 9억을 사위 명의로 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에 넣어줬습니다. 계약서? 없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믿지 못합니까 하며 사위가 씩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맴돌아요. 계속 들어보시죠. 그로부터 반년. 카페는 생각보다 손님이 없었고 사위는 점점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하면 아빠 요즘 힘들어. 그냥 좀 믿어줘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고 없이 카페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3시쯤 날씨는 유난히 맑았고 하늘이 야속할 만큼 파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위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왜 오시긴요? 사업은 잘 되십니까? 요즘 연락도 없고. 그때 딸이 주방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왜 오셨어? 사람들이 보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은퇴 후 9억을 맡겼는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부질없어졌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 집 전세로 돌릴 거야. 아빠는 어디 가셔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여긴 내 돈으로 산 집이야. 아빠 이름 없잖아. 등기 확인해봐. 지금은 나랑 남편 편 명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날 밤 딸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50만 원 든 봉투 하나와 낡은 캐리어뿐이었습니다. 어디든 알아서 가요. 남편도 이제 아버지가 부담스럽대요. 그렇게 나는 전 재산을 사위 손에 넘겨주고 딸에게도 쫓겨나 이 육교 밑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친구 집에 신세를 지려 했지만 그 나이에 무슨 사고를 당했냐며 다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루 종일 구두 닦는 사내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돈 다 줘? 자식이 다 그렇진 않지. 본인이 눈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말이죠.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다시 손 벌리며 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지했다 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짓밟히는 세상이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넘기겠지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 저 같은 사람, 사위에게 당한 부모가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어릴 적 제 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굶지 않고 평범한 집에서 따뜻한 저녁밥을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평생을 한번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20대 초반 서울로 올라와 현장 인부로 시작한 건설일. 거친 욕설과 먼지 가득한 하루 속에서도 도면을 공부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30대에 드디어 중견건설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 전무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보다 내 아내를 더 먼저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심 전무님 부인은 밥도 정성껏 하시고 사람 참 곱더만요. 아, 이 여사요? 그 사람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지. 제 아내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생을 고생이라 하지 않았고 항상 밥 먹었어요? 먼저 묻던 사람이었어요. 부부싸움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서로 손 놓지 않았고 부자까진 아니어도 항상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딸 하나가 있었고 그 아이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똑부러지고 예뻤던 아이. 아빠는 공주님 아빠야라며 목에 매달리던 그 손의 감촉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랄 때면 아내와 둘이 김밥 장사를 하며 뒷바라지했고 수능날엔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입학식엔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였고 그래서 더더욱 그날 사윗감이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불쾌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딸은 회사 다니다 만난 정현우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날 그는 와이셔츠 깃을 두세 번 넘겨 만지작거리며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딸은 제가 지킵니다. 말은 번듯했지만 눈빛이 제 말을 피하고 있었고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요. 그런데도 딸이 사랑한다니 내 인생이니 너 스스로 결정해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딸은 점점 그 남자에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나를 보며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아빠 남편한테 뭐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내는 그걸 보고도 항상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똑똑하잖아요. 조금 모자란 사람도 끌고 갈 줄 알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의사가 건넨 말은 한 줄이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병상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섭 씨 내가 먼저 가면 외롭지 않겠어요? 혼자 살지 마요. 애들 옆에서 지내요. 그게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유언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딸 걱정, 제 외로움 걱정을 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손이 식어갈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출근하던 발걸음은 멈췄고 밥은 혼자 차려 먹지 못했고 밤엔 아내가 누웠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다 울곤 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같이 살아요. 저도 아빠 걱정돼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짐을 정리했고 퇴직 후 몇 달치 위로금으로 딸 부부의 새집 전세금 일부를 도와줬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공손했고 딸은 아빠 잘 주무셨어요? 하며 따뜻하게 인사했으며 손주 녀석도 아직은 나를 보고 방긋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식탁에 먼저 앉으면 눈치가 보였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조절해야 했고 거실에서 TV를 보다 보면 사위가 슬며시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딸은 예전처럼 내 손을 잡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다정함이 잠깐의 연기였다는 걸. 그리고 그 연극이 끝나자 나는 귀찮은 존재, 짐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가 그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머물다 갈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믿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나를 버리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였을까요? 딸과 사위가 나를 내쫓던 날 나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사위가 처음으로 카페 프랜차이즈 본점 대표 자리를 사임했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사업 확장 실패라는 두루뭉술한 말만 있었지만 내 귀에는 망했다는 신호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 저를 마주봤습니다. 표정은 무거웠고 손은 맞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예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집 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잖니 이 집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그건 내 몫도 줄어드는 거다. 하지만 아버지 명의는 없어요. 아버지 이름은 처음부터 안 들어갔잖아요. 그때 동의하셨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냐 하시면서. 그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시엔 그저 딸 믿고 명의도 안 따졌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내 이름은 종이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 TV 소리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제 앞에 사위가 말없이 리모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뉴스 말고 저희가 아이랑 볼 게 있어서요. 나는 웃으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거실은 금지 구역이 되었고 주방은 조심스러운 구역이 되었으며 욕실은 예약제로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당분간 아니 한두 달만 다른 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 솔직히 요즘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예민해졌어요. 아빠가 계시면 더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민폐가 되었구나. 눈앞이 어질거렸습니다. 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쉼터 같은 곳도 있고 지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딸 곁에 있으라 해서 이렇게 됐어. 당신이 그립다. 정말 많이. 그 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사위는 사업 실패 후
중고차를 팔고 카페 지점 몇 곳도 매각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뿌리 뽑힌 나무처럼 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사위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집 사정에선 아버님을 모시기엔 부담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 순간 딸은 입을 닫았고 나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작은 종이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과 지하철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잠시 나가 계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아요. 근처 고시원 하나 구해드릴게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빠가 계속 여기에 계시면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 교육에도 안 좋고. 나는 그 말에 천천히 두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내가 산 식탁, 내가 붙였던 벽지, 내가 고른 세탁기, 그 모든 물건들이 나 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빠. 앞으로 이 집에선 아빠 이름 꺼내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명예, 계약, 이런 거 아빠가 안 따지셨잖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부탁이에요, 아빠. 그 순간 내 손에 들린 캐리어 손잡이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집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밖은 봄이었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길로 전주역 앞 육교 밑으로 향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구하고 종이박스를 깔고 내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주역 육교 아래 나는 사장의 골판지를 깔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빵집에서 버린 단팥빵을 주워 먹었고 또 하루는 공원 분수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골이 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요, 생각보다 쉽게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은 못 견딥니다. 며칠 전 우연히 마주친 초등학생이 절 보고 손가락질하며 이랬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냄새나 집 없대. 그 말에 모욕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아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사탕 껍질을 줍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쓰레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비닐로 몸을 덮고 버티다 근처 상가 건물 주차장 아래로 피신했는데 그곳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자리는 내 구역인데요. 그래도 비 오는 날은 나누죠, 형님. 그 남자의 이름은 최덕팔. 나보다 5살 많은 76세. 하지만 말투며 자세며 뭔가 평범한 노숙자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양반 원래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던 투자 전문가였답니다. 나도 사람 잘못 믿었다가 망했지. 근데 말이야, 그런 놈들 그대로 두면 안 되지. 노인이라고 얕보는 인간들 꼭 뭔가 돌려줘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아직 내 명의로 남은 게 뭔지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뒤져보니 과거 건설회사 퇴직 당시 받았던 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이 생각났습니다. 전주 남문시장 근처 4층짜리 상가, 그중 3층 일부 구획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내가 쥔 지하철 카드로 법원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받아든 순간 나는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상가 3층 일부 구획 약 15평 정도가
여전히 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는 현재 작은 음식점이 들어와 있었고 월세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덕팔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놈들이 동생을 무시한 게 첫 번째 실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게 두 번째 실수야. 저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도서관에서 민법 관련 책을 뒤지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제가 딸과 사위에게 준 9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사업 투자 목적으로 준 돈이라면 사업 실패 시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살던 집에 구입 자금을 제공했다면 그 집에 대한 지분 청구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통장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증인 등등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 밤 나는 덕팔 형님과 함께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놈들한테 정중하게 연락해봐. 대화하자고.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거야.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지. 며칠 후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야. 아빠, 왜 전화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바빠. 내가 준 돈하고 집 이야기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소리세요? 법적 정리는 또 뭐고? 그냥 만나자. 카페에서. 결국 우리는 사흘 후 전주 한옥마을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예뻤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볼게. 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의 통장 내역이야. 그리고 이건 집 매매 당시 내가 낸 돈의 증빙이고 이건 변호사 상담받고 온 법적 검토서야.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간단해. 내가 준 돈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싶어? 집에서 내 목, 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돈이 어디 있어서 갚아? 그럼 집을 팔든가 아니면 분할 소유로 가든가. 내가 전부 다 달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만. 사위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전에 자식 믿고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받아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를 가족으로 대했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겠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쫓아냈어. 50만 원 쥐어주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짐이 됐다고?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이럴 줄 몰랐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너희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에게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과 사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적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도 선택권이 없어. 길거리에서 죽을 순 없잖니.
그럼 다시 들어와.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그건 안 돼. 이미 늦었어. 왜? 왜 안 되는데? 너희가 나를 원해서가 아니라 법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서로에게 독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조정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그날 법원 복도에서 딸과 사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사위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금전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총 9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측에서는 이것이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3시간의 조정 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이랬습니다. 집 지분 30% 인정, 투자금 중 2억 원 회수, 총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불성립. 결국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증거 수집, 증인 신문, 각종 서류 검토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카페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투자도 병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 투자들이 모두 실패하면서 내 돈까지 날려버렸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딸의 친구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돈 다 날려먹었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그 순간 법정에서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6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집 지분 25%, 투자금 회수 1억 5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팔 형님과 함께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동생 이겼네. 이긴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형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형님의 그 말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겼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손주도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1심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상가 월세 수입과 승소금으로 전주 시내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15평짜리 조그만 공간이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자는 기분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딸에게서 오는 전화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딸을 마주쳤습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율아. 내가 부르자 딸이 멈춘 채 뒤돌아봤습니다. 뭐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 안부요? 법정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 지금 아빠를 원망하니? 원망이요? 전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는지, 나도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딸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은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야, 내가 잘한 건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맞는 건지, 나이 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작은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전주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비록 작지만 내 공간에서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립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내 무릎에 앉아 아빠 사랑해 하던 그 목소리, 아내와 함께 딸의 졸업식에서 찍었던 사진들, 손주가 처음 할아버지하고 불렀던 그 순간,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법적 다툼 없이 그냥 조용히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길거리에서 자고 있겠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나 자신은 지켰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실 텐데요. 서로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는 마세요.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